네, 이번 선거에서 여권은 비박 무소속 출마, 비박 무소속 연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고요. 야권은 후보 간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당대당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두 분 패널과 함께 짚어봅니다. 주은호 YTN 해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이 야권 연대에 관련된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도 제가 당대표로서 끌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지겠습니다.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별로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맡기는 힘들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과에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당대당 연대는 없다. 이건 명확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후보들의 개별적인 연대 이건 막을 수 없다. 그거는 본인 당에서 원래 이제 통제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물 불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지역 후보들 간의 연대는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지도 않을 거고 어느 선에서 통제는 가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가 안 됐을 때 결과에 책임지겠다. 이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정계 은퇴할 거냐? 내년 대선에는 혹시 출마 안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모호하게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책임을 져왔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다라면은 정치 생명은 거의 위태로운 상황인 거고요. 원내교섭단체 20석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은 그건 안철수 대표의 정치 실험, 제3 정당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 실패한 거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의 당 장악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일부 지역을 봤을 때 단일화를 하지 않고 그냥 총선을 치른다면 상당히 야권에 불리한 지역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선거의 가장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로서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새누리당 여권의 공천 파동이 워낙 큰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국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뭉태기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3%포인트 이내에 접전 지역 승패가 나는 곳이 19곳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9곳이 한 20곳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한 20곳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정당은 이것을 빼앗긴 거 어느 정도 가져간 것이니까 의석수 차이로 하게 되면 한 40석 가까이 나는 것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정당이 출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에요. 야권은 분산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야권 연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정권 심판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그 기류를 모아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정권 심판 회초리가 끊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위력을 사실은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야권이 선거 결과 매우 이제 어두운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얼마나 큰 폭으로 이루어지느냐, 또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얼마나 조기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야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선거에서는 물론 후보도 중요하고 정당도 중요하고 정당의 공약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총선을 보면은 거의 1대1 구도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은 일여 다야 구도가 이렇게 정리돼 있었기 때문에 1대1 구도에서는 아무리 해도 6대4 더 나아가서는 5.5대 4.4 아주 치열한 지역은 5.1대 4.9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예. 그렇지만은
일려 다야 구도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아하. 거죠. 그런 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당이 분열되어 있으면 야권층은 젊고 정보 습득력이 빠르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역의 분포를 보고 나가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한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이 되면 정보 습득력이 높은 젊은 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어떤 야권 지지층에게는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가능성들을 높여주어야 투표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단일화와 관련된 특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정당 투표도 다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네. 처음에 지금 단일화하면은 징계하겠다 했다가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 징계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말을 뺐거든요. 배경은 좀 설명해 주시죠. 비난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텐데 선거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인 2표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줄투표 성향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의 이제 후보를 뽑을 때 만약에 1번을 찍게 되면 비례 의석을 영향을 뽑는 정당 투표에 있어서도 똑같이 1번 또는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제 이런 특성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역구에서 후보가 없게 되면 그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을 뿐더러 나갔다 하더라도 다른 정당 찍고 정당 투표에서 다른 번호를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후보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선거 당선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 이외에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당 득표율까지 툭 떨어지게 되면서 실제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정당 득표율도 올리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한 2% 정도가 이제 한 석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47석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한 50석 정도 생각한다면 예.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의 정당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한 5석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실 그 무응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예. 근데 실제 투표한 것의 여론은 선거 결과는 무응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6, 7석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제 이태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8번이니까 본인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엄밀한 게 의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당 득표를 올리고자 하는 그 목표가 상당히 이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거는 선거 비용 보전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거는 선거 공영제 아닙니까? 예. 그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이렇게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후보별 득표율이 15%를 넘으면은 국고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예. 후보별로 얼마 쓰느냐 그 선관위가 대략 이렇게 선거문마다 정해준 그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하면은 전액 돌려받고요. 10%에서 15%를 득표하면은 50% 절반을 보전해 줍니다. 예. 10% 미만을 득표하면은 보전이 없기 때문에 국내당 후보 중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 단일화 대상이 되는 그 후보 약세인 후보들은 자기가 아무리 뛰어도 한 10%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뛸 필요가 있을까라고 실질적으로 후보를 완주를 포기하는 후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명분은 물론 야권 단일화를 내세울 겁니다. 그렇지만 8%, 9% 정도 되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후보들은 계속 완주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의 지금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후보 단일화되는 후보들 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가 참 무척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일화하면은 정당 보조금 전혀 못 받는 전혀 겁니다. 못 후보 받는 사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쓴 선거 비용은 전혀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이제 또 선거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보물 같은 거 이런 제작하는 비용들이.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들이 완주를 해주기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정당 대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선거 결과를 놓고 비교 평가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국민의당이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존재감이 이후에 약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도 적어지면서 격차가 줄어야 국민의당의 존재감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 후보들이 완주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의 성과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죠. 돈 문제도 걸려 있군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일단 총선 앞두고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죠. 몇 네. 군데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지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경남 창원 성산 이제 노회찬 후보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요. 이제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 시도가 돼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도 더민주의 허영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 또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제 인천 지역들도 매우 활발하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몇 개 지역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이제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좀 제지를 가하면서 서울의 이제 중구 성동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강서 지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화 논의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원활하게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투표 용지 인쇄 이전에 사실 이 단일화를 이루어야 실제 그 투표 용지에 사태가 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몇 개 지역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부 성사되는 지역이지 그 외 많은 지역들은 사실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또 정의당과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단일화,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자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종인 대표가 이번 단일화와 관련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단일화에 합의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해석을 이게 이제 무슨 해주시죠. 말이냐 하면 중앙당 차원의 단일화 적극적인 그만큼 사실은 지금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예. 근데 뭐 단일화 하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뭘 도와주느냐? 일단은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있죠. 그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는데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이 후보들이 1,500만, 2,000만 원씩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부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현실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앙당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제 뉘앙스로 들리고요. 예. 사실 이제 이것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해주지 않게 되면 지역별로 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단일화가 됐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어요. 중앙당 측에서 얘기해주게 되면 누가 단일화가 됐는지 정보 습득이 좀 빠를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캠페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야당이 얘기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지역별로 조용히 하게 되면 이거 지역별로 되는 것뿐이지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선거 캠페인 기류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굉장히 위기감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일화의 방법은 대부분 여론조사인데 네. 비용이 꽤 들어갑니까? 한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릴 왜냐하면 때 대체적으로 이제 창원 성산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곳에 여론조사 기관을 하지 않고 두 개 정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비토를 놓고 합의할 수 있는 곳 한 곳 한 곳씩 나오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은 한 전화 여론조사 같은 경우 1,000만 원, 1,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럼 두 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3천만 원 가게 되는 것이니까. 비용 부담 후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은 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율적 단일화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해당했던 지금까지 썼던 부분들 들어갔던 비용들 보전을 못 받게 되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 따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중앙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 투표용지는 어떻게 내나요? 단일화를 언제까지 이루면 그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보면은 그 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부터 그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4일로 이렇게 4월 4일인데요. 예. 그때까지 우리 선거법에 보면은 후보 사퇴를 하더라도 아니면 사망을 하더라도 기호, 이름, 정당명이 투표용지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4월 4일 이전에 단일화가 일어나서 후보 사퇴를 하면은 기표란에다가 사퇴라는 그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4월 4일이 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오늘 바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 경우가 그렇고요. 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 관리상 뭐 인쇄소가 부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선관위가 자율적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부터 하는 것도 경기도의 안산 단원이라든가 수원, 팔달구, 남양주 이런 데는 내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부자연 후보가 안산 단원이죠. 예. 후보 단일화하자고 의뢰를 했는데 오늘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내일부터는 바로 투표용지 그 지역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만약에 4월 4일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된 이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뭐 투표용지에는 표기할 방법은 없고요. 투표소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누구누구 후보는 사퇴했다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선거철마다 표심이 요동쳐서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여야 모두 이 쟁쟁한 후보를 공천해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자, 먼저 이영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 서울 지역 판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일관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여야의 접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각축을 벌이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이자 이명박, 노무현 전직 대통령 2명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만큼 여야 모두 대선 주자급 후보인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출사표를 냈고 여기에 국민의당 박태순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시절 경험을 강조하고 나섰고 그 시절에 일을 해봤던 경험이 아마 종로를 다시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종로 수성에 나선 오선 중진의 정 의원은 지난 4년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과 신분당선 지하철 성공 등의 업적이 있는 동시에 또 저는 소통을 열심히 했습니다. 노원병은 전통적으로 야권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이 분열됐을 때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모두 후보를 낸 이번 총선의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황장화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안 대표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노원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걸 사자성어로 줄이면 노발대발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각오로 박근혜 키드로 인지도를 쌓은 이 후보가 노원 토박이를 강조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애착을 발휘해서 지역에 관심을 쏟고 투자하는지가 상계동 주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송파병은 야권 텃밭이라 불릴 만큼 야권 성향이 짙은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여야 여성 현역 의원이 맞붙는 지역구입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더민주 남인순 의원과 여성 파워 대결을 벌이고 여기에 국민의당 차성환 후보가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독립운동가 김저진 장군의 손녀 타이틀과 함께 삼둥이 할머니로 인지도가 높고 여성운동가 출신인 남 의원은 19대의 비례로 입성한 뒤 송파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지역구 관리를 해온 점이 강점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서울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가는 곳 한 두 곳 정도 꼽으시면 어디? 저는 이제 서울 영등포 울과 관악 갑 지역을 꼽았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새로운 곳 좀 찾아봤는데 이 지역은 새누리당의 권영세 후보,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후보가 나와 있고 국민의당의 김종구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권영세 후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이제 종합상황실장 선대위 상황실장을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친박계 수도권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중대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제 호감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경민 후보 같은 경우는 초선인데요. 지난 19대 총선 권영세 의원은 3선을 했고요. 그 지역에서 지난번에 이제 신경민 의원이 이겼는데요. 리턴 매치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선명성이 있는 이제 후보죠. 저 앵커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두 후보가 맞붙는 것이 이제 여야의 수도권에 있는 여론 지형을 여실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다.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하나 꼽아봤고요. 또 하나 지역은 이제 관악갑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성식 더불어민주당의 전 이제 유기용 후보가 이제 아마 좀 뭐 현역 의원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을 텐데 새누리당은 이제 원영석 후보라고 여기 청년 우선 공천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새롭게 후보가 들어갔는데 젊은 후보인데 김성식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됐죠. 야권 우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성식 후보는 지금 안철수 의원 외에 수도권에서 가장 어쨌든 경쟁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성향표를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남표가 이 지역에 호남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이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일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김성식 후보의 어떤 득표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괜찮을 지역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후보 단일화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현재 뭐 이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나요? 논의들은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이 지역이 이제 원활히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마저 어떻게 양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성식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쪽으로 될 수 있는 어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얻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충분한 경쟁력을 이렇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아마 막판에 가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은 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준 의원은 어느 두 곳? 예, 저는 서울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는 종로 그리고 노원병을 꼽아봤습니다. 종로를 흔히 정치 1번지라고 1번지. 하는데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이 지역구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무려 3분이나 됩니다. 예. 윤보선 대통령,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요. 야당 당수도 뭐 박순천 여사, 유진호, 뭐 이민우 총재 이런 쟁쟁한 거물들이 나온 지역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때 뭐 서울시장 공간이 개화당에 있다 그거 말고는 없고 정세균 후보 역시 이 지역의 19대 때 총선에서 나왔을 뿐 특별한 연고는 없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차기 새누리당 내 대권 주자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세균 후보로서는 만약에 지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세균계가 몰락하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정세균 후보까지도 탈락하게 된다라면은 야당 내에 권력 지형이 또 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구라서 저는 관심 있는 선거구로 종로를 뽑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하나가 곳은요? 이제 노원병은 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이라서 향후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살아남는다라면은 향후 또 대권 가도 또 야권 재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주목되는 부분을 꼽았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 안철수 후보 비슷하게 여론조사 결과 나옵니다.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 황창하 후보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주희진 후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뭐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수도권 내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당 대표의 보좌관 비서관 출신이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거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어려움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간단히 더 짚어보죠. 선거 때 뭐 지금 무소속 연대, 이른바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무소속 의원들이 요즘에 이제 화면에 나올 때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빨간색은 못 쓰니까. 근데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녹색 이런 색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색깔들이 어떤 유권자들에 미친 영향이 좀 있나요? 그렇죠. 정당의 상징색이라고 하면은 후보를 알리고 또 정당을 알리고 뭐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알리는 유용한 홍보 수단이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은 빨간색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수 정당이 빨간색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이 처음 써왔고 예. 우리나라 레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19대 때 총선 때부터 빨간색을 쓰는 것은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요.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태극 파랑색을 씁니다. 이걸 예. 통해서 지금 뭐 로고에는 녹색부터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쓰지만은 예.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취하니까 거기 역으로 파란색을 취했는데 전통적으로 야당은 노란색을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 평민당 노무현 시절에 썼고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노란색을 썼고 그렇지만 파란색으로 대비되는 색을 썼고요.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녹색을 그리고 정의당은 따뜻한 복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주요한 색들이 다 뺏겼으니까 무소속 후보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무소속 후보들도 하얀색으로 차별하기보다도 예. 오히려 친여 성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 점퍼를 입고 어허. 선거운동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엄밀한 조사는 아닌데요. 이제 어떤 이제 뭐 조사 중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기억 효과가 가장 컸던 것을 순서대로 뽑아 보니까 첫 번째는 기호, 예. 예, 그 다음에 색깔, 아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그 다음에 공약이었던. 그러니까 공약은 사실 기억을 제일 제일 어렵고,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기호 다음에 이제 색깔이니까 예. 막연하게 이제 그 어떤 후보에 대한 인식을 빠르게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이 상징색들을 매우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이제 빨간색을 쓰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쓴 건 아니고 방송사에서 썼다고 합니다. 예. 리퍼블릭의 R, 그다음에 레드,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인데 R. 그래서 레드가 됐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빨간색은 미국은 이제 보수 정당이 쓰고 있는데 공화당이 예. 주로 근데 유럽에 있는 데는 이제 좌파 정당들, 진보 정당들이 이제 빨간색들을 주로 이제 차용하고, 왜냐하면 어떤 열정과 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안정과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색깔 얘기까지 재밌는 해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